해금산조에서 장단 사이로 드나드는 가락의 노름새와 잉어질의 코믹한 연주법은 지영이류 해금 연주의 특징이다. 다른 연주자들과 달리 무용반주, 민속반주, 기악합주, 독주와 같이 모든 분야의 해금 연주를 하였던 것도 지영이 음악의 특징이었다. 지영이는 연주 장소와 연주자의 편성에 따라 해금과 피리를 연주하였다. 지영이는 피리 연주에서 더름치기, 혀치기, 목튀김 같은 특수주법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그의 연주는 가락 구성도 다양하고 섬세하여 무용가들이 좋아하였다. 단순한 선율도 지영이가 연주하면 다양한 가락으로 변주되었다. 제자 최경만이 연주하는 지영이류 피리 소리를 들어보자. 지영이의 음악 세계는 전통에 충실한 계승에만 있지 않다. 그의 위대함은 전통을 계승하고 재창조하는 데 있다. 전통의 재창조. 지영이는 그동안 반주악기로만 머물렀던 해금, 피리, 태평소와 같은 악기를 독주악기로 발전시켰다. 악기로 독주를 하려면 그에 맞는 음악이 필요했다. 지영이의 해금산조, 피리산조, 신화위는 그렇게 해서 탄생하였다. 특히 즉흥성이 강조되는 신화위는 지영이에게 와서 크게 발전하였다. 재즈의 애드리브처럼 즉흥성이 있어요. 그 즉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하자면은 A라는 선생하고 B라는 선생이 국악 분야에서 그러한 것을 굳이 성숙되어 있느냐 성숙되지 않느냐를 비교할 때 즉흥을 하느냐 못하느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즉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즉흥의 그러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지영이 같은 선생,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했던 거죠. 해방 이후 국악계는 위기를 맞고 있었다. 서구 문화는 옳은 것이고 국악은 사라져야 하는 구시대의 산물처럼 여겨졌다. 구음으로 전통되었던 전통적 방법도 문제였고 전통적 연희는 대중들의 외면을 받고 있었다. 전통을 계승하되 새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는 작업, 그것이 국악인들의 당면 과제였다. 해방 이후 국악 현대화의 중심에 지영이가 있다. 지영이의 국악 현대화 작업은 일제강점기 한성준의 조선음악연구소와 최승희 무용단에서의 활동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선생님이 그 당시 한성준 선생이라. 이분이 말하자면 근대 우리 전통을 근대 무용으로 전환하는 데 어떤 계기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의 실천을 이뤄낸 분이 최승희 선생이고, 그러니까 그 지영이 선생이 한성준 선생 밑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그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 한성준 씨는 말하자면 뭐 고수이기도 하고 무용가이기도 하고 소리도 하고 그분도 아주 다방면의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창작을 잘하셨던 거죠. 춤을 새로운 스타일로 말하자면 전통에 말하자면
아주 원형지들은 말하자면 굿을 통해서 이제 생산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중예술화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성준 선생.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지영이 선생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지영이의 국악 현대화 작업은 민속음악, 무속음악의 체보, 작곡, 교육, 관현악 연주로 이어졌다. 그동안 민속음악, 무속음악은 구음으로 전해졌을 뿐 오선보에 기록되지 못했다. 위기 상황에서 오선보에 기록되지 않고 대중의 외면을 받는 음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1960년,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미신 타파 정책을 내놓았다. 국악의 뿌리였던 무속음악, 민속음악은 미신의 범주에 들어갔다. 지영이는 무속음악이 소멸될 것을 우려하였다. 소멸의 위기에서 무속음악을 지키려면 직접 체부할 수밖에 없었다. 국악 교육과 연주를 위해서도 오선보에 기록하고 편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였다. 지영이는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를 비롯하여 멀리는 전라도까지 다니며 체보 활동을 하였다. 이제 구두막을 중심으로 체벌을 많이 하셨지만 민요도 많이 했어요. 각 도민요. 그다음에 전라도 민요도 많이 해놓으셨고, 편곡도 하시고. 그러니까는 전국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집을 많이 하셨어요. 민요 채집을. 최승희 무용단의 음악을 맡아서 만주까지 일본으로 해서 굉장히 그때 말씀 들어보면 활동 영역이 상당히 넓으셨어요. 그래서 만주 쪽으로 최승희 따라서 같이 다니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해외도 많이 나가셨고, 가고파를 작곡한 서양음악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을 댁에다 모셔다가 식사를 아주 준비를 해서까지 성금년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개인 레슨을 받으셨다고요. 지영이의 체보 활동은 구두막이 중심이었지만 민요도 많았다. 체보하고 편곡할 음악 지식이 없어 김희조, 김동진에게 작곡과 편곡 교육까지 사사받았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무속음악은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국악 관현악단, 그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꿈이었다. 본래 춤과 음악의 반주악기로만 사용하던 국악기를 합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영이는 1947년 국극 선우와 공주를 공연할 때 12인조 악단을 무대 전면에 내세워 연주를 한 적이 있었다. 국악고등학교 재직 시절 애써 가르친 제자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국악의 지평을 넓힐 필요성도 있었다. 국악예술학교 교장 박헌봉도 관현악단 조직을 권하였다. 1962년 지영이는 악성 추모제의 국악예술학교 50여 명의 학생들로 관현악단을 조직하여 연주하였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근대적인 작품의 그것을 창출해내느냐, 그리고 그것을 편성시켜서 제도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근대화에 굉장히 추구했던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국악 관현악이에요. 국악 관현악을 하려면은 전통적인 장르하고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이것을 창작하거나 편곡하거나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지영이 선생이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을 조직을 하니까, 창단을 시키니까 거기에 많은 작품 연주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전통이 그에게는 이런 창작과 편곡의 샘물이 됐던 거죠. 관현악단이 처음으로 연주한 청아지곡은 지영이의 창작 관현악곡이었다. 관현악에서 국악기가 낼 수 없는 베이스음을 얻기 위해서 악기 개량도 시도하였다. 지금도 국악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후, 비파, 대해금 같은 다양한 악기들, 그 악기들은
지영이의 피나는 고뇌와 노력의 산물이었다. 관현악단을 만드시려고 하니까 이제 기존의 이 악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악기 개량 작업 같은 경우를 많이 했습니다. 그 60년대 초기에 그 악기 제작자가 그 학교에 상주하고 악기 제작소가 그 학교 안에 이렇게 마련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영이 선생이 끊임없이 이제 그분한테다가 요구를 하면 그분은 지영이 선생이 요구하는 대로 악기 개량 작업을 개조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 것 중에 비파라든가 공후루라든가 이제 고대 악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개량, 공후, 비파, 그 해금도 말하자면 콘트라베이스 만드는 것처럼 해금도 통이 한 2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서 연주하는 대해금 같은 것도 만들고, 물론 아쟁은 대해금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요. 국악 관현악단 연주는 큰 호평을 받았다. 국내외의 찬사 속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민속예술제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숭례문 중수공사 낙성시 기념연주회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1963년에는 국악예술학교 부설 학생 국악 관현악단을 조직하고 창작곡 신하위를 지휘하였다. 학생 국악 관현악단을 모태로 1965년 서울시립 국악 관현악단이 조직되었다. 지영이는 제1대 악장에 취임하였고 이듬해부터는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였다. 제자들에 따르면 지영이는 관현악 지휘를 아주 잘했다고 알려졌다. 지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한성준에게 배운 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분이 어느 누구 지휘자보다도 관현악 지휘를 잘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한국 음악을 지휘하려면 한국의 춤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지휘라는 것이 곧 춤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음악을 지휘하려면 한국의 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양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려면 발레나 현대무용 정도는 기본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영이 선생님은 일찍이 최승희 선생님과 함께 무용음악을 담당하면서 전 세계를 순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성준 선생님 같은 분한테 직접 춤을 배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춤 실력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휘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잘 아시고 또 그리고 춤을 잘 췄기 때문에 한국적인 그러한 새로운 지휘 스타일을 그분이 창조해 내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영이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 음반 작업과 방송 활동, 그리고 영화음악 작업이다. 지영이가 처음으로 음반을 취입한 것은 서울로 상경하였던 1937년 빅터 레코드사와 민요와 대풍류를 취입한 것이다. 해방 후에는 고려 레코드사에서 민요 60여 곡을 녹음하였다. 1947년에는 서울방송국 전속국악사로 한국전쟁이 끝나던 해 서울중앙방송국 국악전속 민요연구회에 입회하였다. 1956년에는 서양악기로 국악민요를 연주해 80여 곡을 녹음하였으며 킹스타 레코드사에서 고전음악 100곡을 취입, 해외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1950에서 60년대 신상옥 감독과의 만남은 지영이를 영화음악으로 이끌었다. 신상옥 감독은 자신의 사극영화 대부분을 지영이에게 맡겼는데 벙어리 삼룡이, 월화의 공동묘지, 장희빈의 영화음악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영화음악을 할 때 옛날에 영화는 거의 그 효과음악을 저희 부모님이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신상옥 감독님 영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극은 거의였던 것 같고요. 지금처럼 효과음악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쟁이라든가 북이라든가 이런 걸 두드려 치고 긁고 이렇게 해서 무서운 소리들을 내고, 그다음에 뭐 물론 당연히 슬픈 거는 국악악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서 음악을 만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항상 영화 시작할 때마다 처음에 영화를 의뢰를 하세요. 지 선생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음악 해주셔야죠. 그러면 아버님이 당연히 가야죠. 그럴 때는 이제 저까지 데려가는 거죠. 옆에 사람 있으면 다 데려가셔서 다 쓰셨어요. 이럴 때 이거 던져, 이거 부셔, 뭐 이거 긁어, 이 음악해. 그리고 2번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한 번에 다 갔거든요. 이 영화로는 제가 기억하기는 어려서 따라다녀서 제목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요즘 보니까 국립영화 있잖아요. 한국 국립 옛날 영화 중에 근래에 반 것 중에 벙어리 삼룡의 음악이 나오고요. 아마 장희빈 또 그 뭐죠? 월하의 공동묘지인가? 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많은 음악들이 뭐 허튼 타령이라든가 뭐 계면 성음이라든가 효과 음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체계적 인재 육성은 국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밝히는 일이었다. 활행이라고 천시받았던 무속음악, 민속음악을 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도 교육이었다. 1960년에 개교한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는 뜻있는 국악인들의 오랜 교육의 산물이었다. 지영이는 박헌봉, 박규희, 김소희 등 당대 내노라하는 명인들과 국악예술학교 설립에 노력하였다. 국악예술학교에서 지영이는 예능 지도를 책임지는 예술부장이었다. 월급도 없이 가난한 학생들을 불러 모아 국악을 가르치는 일은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따랐다. 학교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셨고요. 예술 주임을 하셨고, 처음에 예술주의였어요. 예, 이제 국악 관현악 지도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관악 파트, 피리, 대금, 해금 이런 쪽을 이제 담당하셨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국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그 지도를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무용까지도, 무용 반주, 뭐 노래 반주 이런 것까지 전부 지도를 하실 정도로 방대한 그 국악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그 앞을 내다보는 그 진취적인 생각을 하셔서 저희에게 악보를 꼭 배워라. 서양 악보. 그 다음에 대학을 꼭 가야 된다라는 조건을 거셨고, 그 다음에 국악 관현악의 중요성,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시립국악관현악단 처음 창단을 하신 것이고요. 지영이는 엄격하면서도 아버지같이 자유로운 교사였다. 엄청나게 교육열이 강해서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도 밤 10시, 11시까지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가르쳤다. 음악의 기초를 강조하셔서 음정, 박자를 놓치